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짝 맞춘 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네. 국방 문제, 안보 예, 예. 문제 뭐 같이 할 건데요. 예, 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상교 출신이고. 아, 예. 네. 저는 방위 출신이고. 예.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 겁니다.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그럴 수 있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정보라는 것들이 또 불균형하기 때문에 예, 또 예.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럴 수 있고 있죠.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치열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뭐 자료를 갖다 많이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지금 대선 공약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징병제와 모병제 논란이 아, 예, 각 예. 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인구라든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빠른 시기 내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징병제와 모병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아, 예. 연구하시는 거 말고 예, 예. 이제 제가 요 2, 3년 동안에 예. 가장 큰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예. 병사 월급을 예, 예. 올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올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하사관 예. 하사관 월급하고 뭐 차이가 없다. 병장 월급이. 예, 예. 그 이야기가 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투여한 돈은 그렇게 느는데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복무하고 예. 어떤 사람은 의무 복무를 하고 예. 그런데 직업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또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첫 번째고요. 예, 예.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예. 국방의 의무를 이제 실제로 이제 가산점 주는 문제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남녀 평등의 문제에서 국방의 문제를 또 어떻게 볼 거냐. 예, 예. 라고 하는 관점 예, 예. 하고 징병제, 모병제가 또 같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각 나라별로 안보라든가 네. 또 인구 변화에 따라서 징병제, 모병제를 선택하는 나라를 또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이제 주적이 북한이고 네네. 또 가장 많은 어떤 전쟁 위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전투원 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헌법으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을 빌어서 지금 현재 남성들만 의무 복무를 하도록.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병사들은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아, 예. 그다음에 간부들, 부사관과 장교는 모병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원화 체계를 현재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인구가 자꾸 줄거든요. 네. 2045년도에 되면은 실제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지금보다 절반이나 떨어집니다. 뭐 그랬을 때는 과연 군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첨단화되고 과학기술화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병력의 운용 수준은 필요하거든요. 사실 뭐 미국 인구는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미국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병력이 늘었느냐고 보면 예. 병력은 또 안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또 첨단화되는 부분들이 예. 많은 부분 또 줄어들게 하는.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포병부대에서 이제 포대장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아, 예.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 30년 전 얘기죠. 예. 근무했을 때만 하더라도 155mm 견인포 같은 경우는 완티라 그러죠. 완전하는 인원이 네네. 한 일개 포 운용하는데 14명, 13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신화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5명 정도만 운영이 가능하고 네. 더 지금 A2 신형이 개발이 되면은 3명 네. 또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아예 무인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줄어드는 인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의 첨단 과학화는 필요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어떤 병력 운영은 좀 필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첨단화된 장비들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예. 준비된 그렇죠. 또 이제 전자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예. 사람들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예. 뭐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병으로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긴 시간 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화된 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비를 조작하는 기술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 병사들이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정치적 목적으로 18개월로 병사 복무 기간을 단축시켰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서 듣는 저하고 이제 친한 어떤 현역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병사들의 전투 능력이 숙달되기도 전에 네. 군문을 나가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자, 아무리 뭐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18개월, 24개월만 되더라도 따지고 보면 약 30에서 50%의 병력 충원 효과는 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숙달된 병력이 필요한데 네. 이거를 전부 예를 들어서 다 간부로 채울 수 있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분, 일본은 병사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일본은 전부 간부로 돼 있는데 일본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급여와 복지 수준이 있음에도 아예 군을 입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일본 군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군대가 아니고 예. 이제 자위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뭐 바보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고령화가 돼가지고 네.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하사가 해야 될 일을 뭐 40대, 50대 상사가 계속해서 그 일을 10년, 20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나라 현재의 경제라든가 어떤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 징병제가 올 건지 모병제가 이를 건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징병제가 올냐 모병제가 올냐라기보다도 현재 상황 그리고 20년 30년 뒤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냐 저게 오냐 하나만 딱 집어놓고 무조건 이걸로 가자 저걸로 가자 이게 오냐 저게 오냐 싸우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인구하고 안보 문제거든요. 네. 어차피 인구 줄어드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20년 뒤에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든 인구에 맞춰서 어쨌든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인구를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첨단 과학화라든가 또는 뭐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무기의 발전이 어떤 병력 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데 거기에서 과학화로서 예. 요 인력을 갖다가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어든 것 플러스 징병제를 갖다가 하는 거 말고 예. 모병제를 갖다가 했을 때 예, 부분적인 모병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모병제라는 게 어차피 간부들은 모병제를 하고 있고 네. 병사들은 징병제를 하고 있지만은 병사들도 현실적으로 보면 해군과 공군, 뭐 해병대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징집제 한에서의 모병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현재 군에서도 보면은 뭐 운전이라든가 주특기별로 좀 특수한 주특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간부들도 요즘 안 옵니다. 군대 안 옵니다. 제 아들도 사실은 장교로 오래 좀 임관을 했는데 현재 군의 내부 상황을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대장 요원이 없어가지고 소위가 거의 대위 진급할 때까지 소대장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없다 부족하다 보니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서 2개, 3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 과중해가지고 중사라든가 대위들이나 중위들이 조기 전역하고 나 군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모병제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예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가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혜택이 갖춰주지 제도적으로 갖춰주지 않으면은 사실 모병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맞물려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나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거 예. 뭐냐면 전체 병력 숫자는 줄었는데 예. 별자리만 늘었다. 아, 그분도 굉장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급 간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사관들에 대한 복지 수준은 예. 제자리고 그다음에 현대사에 좀 맞는 부분은 없는데 예. 거기에 반해서 별만 달면 예. 이거 뭐 그냥 자리를 어떻게든지 마련해 가지고 가고 예. 그다음에 퇴직 후에도 예. 국방 안보 관련 예. 그런 회사에도 취업도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정치 단체에 이렇게 또 취업도 예, 예.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지 않냐. 그래서 예, 어떻게 예. 보면
상후 하박한 예. 조건이 예. 지금 모병제를 하든 징병제를 하든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그 부분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군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현역 제 동기생들도 뭐 장군도 있고 예. 뭐 소령, 중령, 대령 전역한 동기들도 있는데 그들 얘기 또는 제가 군 생활 때 경험을 정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뭐냐면은 계급 정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령을 장교로 기준하면 소령은 제가 알기로 만 45세, 예. 중령은 소령은 45세에서 이번에 50세로 늘긴 네네, 했지만 네네. 중령 53세, 대력동은 56세. 네. 장군도 진급하고 몇 년이 동안 다음 진급을 못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네네. 이제 그걸 해결하고 해서 계급 정년을 전역 즉시 20년 이상 하면 연금을 주는 건데 네네. 미군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어도 하사든 소위든 중위든 계속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 사회적 어떤 부담을 갖다가 사실은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군 비율 중에 그 높은 계급 대령이나 장군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요즘 말로 보면 똥배리라 그러죠. 예. 쓰잘데기 없이 행정만 하고 자리만 차지한 장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군 제도상의 문제인데 진급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급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진급 카르텔 또는 특정 출신 사관학교 출신의 어떤 높은 진급 비율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한다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60세까지 충분하게 진급하지 않아도 부여된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면은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말은 부당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라인을 서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천단화된 예. 현대전에서 예. 자기의 계급이 어떻든 간에 그거와 예. 관련 없이 그 일을 갖다가 정말 오랫동안 해서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 정비를 하는데 예. 너는 본인의 기술하고 관련 없이 진급 못 했으니까 너 35세인데 나가.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병제하고 모병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예. 사실은 계급 정년을 갖다가 조금은 그렇죠. 완화시키고 하는 것이 먼저 좀 선행되고 나서 이것도 또 고민을 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그다음 비전투 요원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가 군수라든가 또는 관리 쪽에라 이런 분야들은 사실 뭐 군무원들이나 뭐 계약직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단순 업무 같은 네. 경우는 예, 그런 업무는 사실 현실상 뭐 어떻게 보면 군인들도 급여 수준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또는 과학화, 네. AI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전투 요원들 쪽은 이제 군무원이라든가 뭐 인간회가 많이 개방을 네, 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실제 전투에 관련된 부분만 좀 군인들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도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군인만이 예, 예. 또는 이제 육사를 나온 사람들만이 이렇게 가는 예, 예. 이런 어떤 통로가 되어버린. 예. 보통 보면은 이제 보급 부대인데 보급 부대가 과연 육사라든지 뭐 전투력 뭐 이런 게 지금 필요하냐? 차라리 그것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도 그런 쪽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특정 출신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난 사관학교 동기들도 많이 있는데 네. 4년 동안 그런 그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장교로 임관해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전교에서 1, 2등 해야지 사관학교 갈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것은 모르겠고요. 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정도 간다고 한다면 반에서 이제 우리는 한 50명 됐으니까 네. 문과에서 한 2등, 3등, 반에서 네. 2, 3등 정도였고.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임관을 했는데 진급이 안 돼 버려가지고 40대, 50대 초중반 애들 한참 커가는데 근데 그들이 배운 것은 사실은 군사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 가지고 뭘 풀어 먹을 수 있는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 예를 들면은
뭐 일반 대학을 나오는 ROT인 학사장 같은 경우는 전공도 있고 네. 또 사회 인맥도 있기 때문에 전역 후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네. 육사 출신들처럼 뭐 20년 30년 군생활하고 나와버리면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목숨 걸고 군에서 진급을 해서 별을 다는 거 외에는 어떤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그 의사들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의무적으로 네. 그 군의관으로 보냅니다. 서울대 의대에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의사를 만들어내고 나서 해당 기수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그냥 별이 있는 국군 의무사령관이 되거든요. 네네. 예. 대신에 이제 의무 복무를 일정 이상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어떤 특정 출신을 뭐 폄하하거나 우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국가 안보를 틀을 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그래야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전장이 예. 현대전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그 파트에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이렇게 복무할 수 있는 예, 예. 그 시스템을 갖다가 모병을 했을 때는 예, 해야 될 것 같다. 예. 두 번째는 한국이 현재 상태는 너무 전투하고 관련된 분야까지도 예. 이렇게 너무 많이 요 별자리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하부가 없는 별만 있는 예. 그런 자리들은 조금은 상부를 갖다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직업의 안전성이 마련되고 사회적으로 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뭐 굳이 뭐 내가 별을 달기 위해서 뭐 목숨을 건다 이렇게 강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번에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징병제 모병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선시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 요 지방군하고 예. 중앙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시스템이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종묘호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이거 상비군 제도가 예. 사실은 이제 상비군 제도가 한국은 예비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 예. 들어오시는 예. 인력들이 사실은 징집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무를 갖다 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전투력이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상비군이 아닌 예비군 제도로 이렇게 조선시대 같이 해버리면 예. 전투력이 이게 마련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최근에 군에서도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예비역의 어떤 훈련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예비군 훈련 중에 수당 부분을 좀 증액도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도 그 동원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비군들 훈련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작전 장교를 하면서 주특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현역 병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그 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비군 문제도 사실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방위 출신이라서 예비군을 갖다가 했을 때 왜 나는 방위고 예. 그리고 다른 분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장교 출신도 있고요. 예.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공병대 출신도 있고 예. 소속이 다 틀린 사람을 왜 모아가지고 굉장히 기초적인 예. 그 뭐 했었던 그 훈련을 갖다 왜 시키느냐. 그게 이제 포병이면 포병 그렇죠, 그렇죠. 가야 되고 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이게 저도 예비군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결국은 시스템 문제거든요.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제가 미 예비군들하고 한번 연합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본토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 거주를 하면서 훈련하는데 그 해당 직책에 맞는 급여를 다 주더라고요. 저도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직책에 맞는 것도 있지만 예. 자기가 잘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전공을 했었던 거 그것을 훈련을 시켜줘야지.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지역별로 예비군 모집에 티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포병 장교로 예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가 예비군 동안 몇 년 하면서 저는 어디로
소속이 됐었냐면은 저는 헌병대 소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포로 수용소의 헌병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교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제가 광주에 살고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광주에 있는 포병 부대에 제가 가야 되는데 광주에 있는 예비역 장교들 중에 수술을 보니까 필요한 포병 부대 장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 빼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나는 경직됐다. 예.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되게 하려면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가 같이 거기에 관련된 예비군이면 예비군 관련된 만약에 공군이어가지고 자기가 조종사였다. 그러면 항공기를 갖다 몰게 하고 훈련을 갖다 그런 거 시켜야지. 예.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집중훈련을 해라. 이거 뭐 독도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포복 이렇게 합니다. 뭐 보여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예비군 훈련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서 예비군 제로를 해야 되느냐, 예비군을 해야 되느냐, 상비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